독일 전차 군단의 50년 자존심이 단 5.8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오파드 개발 수석 엔지니어들조차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실.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첨단 미사일도 극초음속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설계도 한 장. 그 속에 숨은 2초의 비밀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방산위원회는 처음 이 데이터를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기계적 구조상 6초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나토 내부 기갑 분석 시스템은 조용히 경고 하나를 띄웠습니다. 기준치 초과, 기존 유럽 전차 기술 무효화 가능성.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50년 동안 세계를 지켜온 유럽의 방산 패권이 단 2초 차이로 서울에 넘어간 순간,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만든 것일까요? 왜 모든 강대국이 실패했던 그 기계적 한계 돌파를 한국만이, 그것도 7년 만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완성해버린 걸까요? 독일의 전설적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무너졌던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초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함부르크 데이터 센터 새벽 3시. 나토 최신 리포트에 낯선 이름이 떠올랐죠. K2 블랙팬서 대한민국. 재장전 시간 6.0초. 저는 즉시 레오파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7.9초. 2초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2초는 포탄 2발이 날아오는 시간이죠. 창밖엔 비가 내렸고 저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르틴 클라우저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출신, 올해 62. 평생을 기갑공학에 바쳤죠. 레오파드 EH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 20년을 일했고 지금은 나토 기술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전차가 유럽 전역을 지키고 있죠. 자부심? 당연히 있습니다. 독일 기술은 50년간 세계의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오늘 한 줄의 데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6.0초.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수치가 화면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독일 본사 기술 문서를 열었죠. 레오파드 EH 재장전 시간 7.9초, 다음은 프랑스 르클레르 8.2초, 영국 챌린저 8.5초.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K2라는 전차는 달랐습니다. 오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소수점이 잘못 찍혔겠거니 했죠. 하지만 나토 공식 문서였습니다. 3번을 확인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재장전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 작동이 아니죠. 포탄 배출, 새 포탄 장전, 포문 폐쇄, 발사 준비.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레오파드는 이 과정을 7.9초로 줄이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K2는 6초였습니다. 저는 상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죠. K2의 재장전 곡선. 선이 매끄러웠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일반적인 전차는 재장전 과정에서 0.3초 정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기계적 마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래프엔 그런 구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저는 창을 바라봤죠. 함부르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고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엔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 전자제품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삼성, LG. 그 정도였습니다. 전차를 만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습니다. 방산 기술은 유럽과 미국의 영역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K2의 기본 스펙이었죠. 중량 55톤, 주포 120mm, 엔진 출력 1500마력.
숫자만 보면 레오파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재장전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 2초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초면 뭘 할 수 있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포탄 속도 초속 1650m. 2초면 3300m를 날아가죠. 전차전 평균 교전 거리가 2000m입니다. 그 말은 상대가 한 발 쏠 동안 두 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장에서 이건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레오파드의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년간 다듬어온 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세계 최고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 속 6.0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보다 차가운 데이터가 제 신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복사해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종이 위의 숫자 장난인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진실은 언제나 실험장에서 태어나니까요. 저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제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차가웠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새벽 공기는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K2 블랙팬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흑표. 검은 표범. 공격적인 이름이었죠. 레오파드, 챌린저, 르클레르. 유럽의 전차 이름들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날렵했죠. 빨랐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 K2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함부르크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6.0이라는 숫자가 계속 울렸죠. 그 숫자가 제 신념을 두드렸습니다. 강철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유럽의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함부르크로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6시간을 운전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여전히 6.0이라는 숫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나토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K2 흑표를 입력했죠. 파일 목록이 떴고 저는 설계 문서를 열었습니다. 12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화면에 코드명이 크게 박혀 있었죠. 흑표 대한민국. 검은 표범. 레오파드는 표범이지만 흑표는 검은 표범이었습니다. 같은 맹수라도 뭔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체 구조도가 나왔죠. 차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투시도였습니다.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차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레오파드는 피라미드형 구조였습니다. 엔진이 후방에 있고 포탑이 중앙에 있으며 무게 중심이 중앙에 모여 있어 안정적이지만 무거웠죠. 63톤이라는 중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중심 분산식 모듈 구조였죠. 엔진, 포탑, 조종석이 각각 독립된 모듈처럼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전달 경로가 최적화되어 있었죠. 마치 인체의 신경망처럼 각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게 분산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쏘는 전차와 단단하게 버티며 쏘는 전차의 차이였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장갑 구조도가 나왔죠. 세라믹과 강철과 특수합금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레오파드는 강철 마이너스 세라믹 마이너스 강철 순서였지만 K2는 세라믹 마이너스 합금 마이너스 강철 마이너스 합금 순서였습니다. 중간에 특수합금 레이어가 2번 들어가 있었죠. 이건 충격 흡수와 에너지 분산을 동시에 노린 구조였습니다. 문서 하단에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탄약고 후방 분리형 설계, 승무원 생존성 최우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러시아는 자동장 전장치로 승무원을 줄였고 독일은 두꺼운 장갑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탄약고를 아예 분리해서 피격 시 폭발이 승무원에게 가지 않도록 설계했죠. 이건 생존 우선 철학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엔진 설계도가 나왔죠. 1500마력 디젤 엔진의 단면도. B형 12기통 구조였는데 실린더 배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독일 엔진은 실린더 간격이 일정했지만 이 엔진은 간격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앞쪽 4개는 좁고 뒤쪽 4개는 넓고 가운데 4개는 중간 간격이었죠. 이건 진동 상쇄였습니다. 각 실린더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진동 주파수가 다른데 간격을 조절해서 서로 상쇄되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방식이었죠. 독일이 10년 연구하다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냉각 시스템 페이지로 넘어가자 듀얼 라디에이터 구조가 보였습니다. 주 냉각기와 보조 냉각기가 따로 있었죠. 주 냉각기가 고장 나도 보조 냉각기로 작동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 작전과 극지 작전을 모두 고려한 설계였죠. 레오파드는 싱글 시스템이라 극한 환경에서 과열 문제가 있었지만 K2는 그 문제를 시스템 이중화로 해결한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함부르크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 속 도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설계도 위에서 새로운 언어가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레오파드의 설계를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한 거였죠. 독일은 방어력을 먼저 생각했지만 한국은 균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화력과 방호와 기동성. 세 가지를 동시에 최적화하려는 시도였죠. 서방 전차 설계 역사에서 이런 접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면을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쏟아져 나왔고 책상 위에 펼쳤죠. 선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수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도면이었습니다. 강철의 배치를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늘리고 무게를 줄이고 엔진을 교체하는 건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철학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하죠. 한국은 그 답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면 위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포탑 회전 메커니즘이었죠. 레오파드는 유압 방식이었지만 K2는 전기 모터 방식이었습니다. 유압보다 정밀하고 빠르고 조용했죠. 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K2는 그걸 보조 발전기로 해결했습니다. 엔진과 별도로 소형 발전기가 하나 더 달려 있었죠. 이건 전력 안정성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모니터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평가표가 있었죠. 화력, 방호, 기동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5가지 항목이 점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K2는 모든 항목에서 8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레오파드는 화력과 방호는 9점이지만 기동성은 7점이었죠. 이 차이가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 목록에 또 다른 문서가 보였습니다. 실사격 테스트 리포트 마이너스 노르웨이라는 제목이었죠. 클릭하자 동영상 파일이 열렸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서 K2가 움직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신이 움직이고 발사되고 재장전되는 과정이 재생되었죠. 5.8초.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찍혀 있었습니다. 발사 후 재장전 완료까지 정확히 5.8초. 움직이면서 쐈는데도 명중률 100%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철학이 강철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저는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해졌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흐렸습니다. 누군가 전혀 다른 언어로 전차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독일어도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니었죠. 한국어로 쓰인 강철의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법을 이제야 읽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도면을 봤죠. 다음은 실물을 봐야 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에 K2 생산 공장이 있다는 정보를 나토 문서에서 봤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했죠. 종이 위에 철학이 어떻게 강철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목적지를 포즈난으로 설정했습니다. 400km.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설계도 위에서 새로운 언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배워야 할 시간이었죠.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존심보다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진실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사무실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도면을 분석하느라 하루가 다 갔죠. 머릿속엔 여전히 중심 분산식 모듈 구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나토 내부망에 접속했죠.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데이터 저장소로 들어가 검색창에 K2 흑표를 입력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죠. 노르웨이 실사격 테스트 로그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데이터가 열렸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와 그래프가 쏟아져 나왔죠. 테스트 일자는 2024년 11월, 장소는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설원. 온도는 영하 15도, 적설량은 40cm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자동 재장전 주기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8초. 함부르크에서 처음 봤던 6.0초보다 더 짧았습니다. 이건 실사격 테스트 결과였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눈 위에서 움직이며 쏜 결과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교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레오파드 파일을 열었죠. 같은 항목을 찾았습니다. 7.9초라는 숫자가 보였죠. 레오파드가 자랑하는 수치였습니다. 서방 전차 중 가장 빠른 재장전 속도였죠. 하지만 K2는 5.8초였습니다. 2.1초 차이였습니다. 포탄 속도는 초속 1650m. 2초 차이는 상대가 한 발 쏠 동안 두 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전장에서는 생과 사의 차이였습니다. 먼저 쏘는 쪽이 살아남는 게 전차전의 철칙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장전 과정이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죠. 레오파드의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기계적 지연이 보였죠. 하지만 K2의 그래프는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각 단계가 겹쳐져 있었죠. 포탄 배출과 동시에 새 포탄 인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죠. 이건 완전 자동화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 동작을 실행했죠. 인간 개입이 최소화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정확도가 100%라는 문구가 보였죠. 주석을 확인하자 움직이는 목표를 움직이면서 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움직이면서 쏘는데 명중률 100%였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레오파드도 정지 상태에서는 95% 명중률을 자랑했지만 기동 중 사격은 75%로 떨어졌죠. 진동과 흔들림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격 통제 시스템이 좋아도 물리적 한계는 존재했죠. 하지만 K2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제 눈이 화면에 반사되어 보였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만든 전차가 오늘 한나라에 추월당했습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이 화면에 펼쳐졌죠. 하얀 설원 위에 K2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눈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했죠. 포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궤도가 눈을 파헤치며 전진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40km 정도로 보였죠. 포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발사 순간이었습니다.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먼지가 주변으로 퍼졌죠.
반동으로 차체가 뒤로 밀렸지만 금방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했죠. 차체는 다시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재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타이머가 표시되어 있었죠. 카운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8초의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재장전 완료 문구가 떴죠. 두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물이 폭발했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이었죠. 움직이면서 쏜 두 발이 모두 명중했습니다. 오차는 보이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 속 K2가 멈춰섰죠.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레오파드는 요새였습니다.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버티며 싸우는 전차였죠. 하지만 K2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먹잇감을 쫓는 맹수였죠.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데이터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항목들을 확인했죠. 진동 감쇄 효율이 94%라는 수치가 보였습니다. 레오파드는 78%였죠. 16% 차이. 이게 바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열 안정성 항목도 보였습니다. 영하 15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극지와 사막 양쪽을 커버하는 범위였습니다. 레오파드는 영하 10도부터 과열 문제가 있었는데 K2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함부르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저는 패배를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5.8초는 5.8초일 뿐이고 7.9초는 7.9초일 뿐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차가운 데이터 안에는 뜨거운 의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을 새워 설계했고 누군가 땀 흘려 조립했으며 누군가 눈 덮인 벌판에서 테스트했죠. 그 모든 과정이 5.8초라는 숫자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나토 분석관이 작성한 문서였죠.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K2가 기동성, 재장전 속도, 전천 후 능력에서 우위. 레오파드는 장갑 두께에서만 앞서지만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 수준에서 뒤처진다. 뒤처진다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독일 기술이 뒤처진다는 말이었죠. 이 문장은 저에겐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사무실이 어두워졌죠. 저는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레오파드에 바친 시간이 30년이었는데 그 30년이 오늘 5.8초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였죠. 엔지니어는 패배를 인정하되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 했죠. 데이터를 받고 도면을 봤습니다. 이제 실물을 봐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에서 나토 극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K2와 레오파드가 함께 테스트받는 현장이었죠. 눈 위를 달리는 흑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5.8초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했죠. 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함부르크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내비게이션에 오슬로를 입력했습니다. 거리는 약 900km. 1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지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죠. 패배를 인정하되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을 넘은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죠.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5.8초라는 숫자가 맴돌고 있었죠.
그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피로를 이겼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죠. 나무가지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나토 극지 테스트장 15km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눈 덮인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전차였습니다. K2였습니다. 검은 철갑이 하얀 눈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전차가 눈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궤도가 눈을 파헤치며 전진했지만 포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관측소 건물로 들어가자 내부는 따뜻했습니다. 관측 장비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테스트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노르웨이 장교 올레 한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K2 흑표와 레오파드가 함께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은 극지 환경에서의 재장전 속도와 사격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레오파드도 있다는 말에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K2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레오파드가 서 있었죠.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바라본 실루엣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옆에 K2가 있으니 더 크고 더 무거워 보였죠. 곧 실사격이 시작됩니다. K2부터 시작합니다. 목표물은 2km 지점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눈 위를 미끄러지듯 전진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포신이 움직였습니다.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죠. 전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그 상태로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죠. 반동으로 차체가 뒤로 밀렸지만 금방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했죠. 전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재장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9초에 두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또 발사했죠.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목표물이 폭발했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이었죠. 두 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움직이면서 쐈는데도 빗나가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사격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신이 움직이는 순간 내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올레가 말했습니다. K2의 평균 재장전 시간은 5.8초에서 6.0초 사이입니다. 기동 중에도 오차가 거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랍습니다 라고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오파드 차례입니다. 레오파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2와 같은 속도로 전진했죠. 포신이 목표물을 향했고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1초에 두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보다 0.2초 늦었죠. 극지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낮은 온도가 유압 시스템에 영향을 준 거였죠. 목표물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발은 명중했지만 두 번째 발은 빗나갔습니다. 표적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죠. 기동 중 사격의 한계였습니다. 레오파드의 진동 감쇄 시스템이 K2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증거였죠. 올레가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K2는 재장전 5.9초, 명중률 100%. 레오파드는 재장전 8.1초, 명중률 50%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2초 차이. 명중률 50% 차이. 이건 압도적 격차였죠. 전장에서 이 차이는 생존율의 차이였습니다. 박사님, 가까이서 보시겠습니까? 올레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능합니까? 라고 되물었죠. 그가 물론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프를 타고 테스트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K2가 가까워졌죠. 200m 지점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하 15도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눈이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K2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검은 철갑이 하얀 설원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했죠. 포신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사한 흔적이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걸었죠. K2의 궤도가 보였습니다. 차체 옆에 섰습니다. 장갑에 손을 댔죠. 차가웠습니다. 금속이 영하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1500마력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죠. 포신을 올려다봤습니다. 55구 경장 활강포. 레오파드보다 길었죠. 이 포신이 2km를 날아가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2번 연속으로 성공했죠. 움직이면서 말입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소리였죠. 디젤 특유의 진동이 느껴졌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죠. 독일 엔진보다 정숙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동 감쇄 시스템의 효과였죠. 저는 전차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갔죠. 버스령 탄약고가 보였습니다. 포탑 후방에 분리되어 있었죠. 피격 시 폭발이 승무원에게 가지 않도록 한 구조였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개념을 쓰지만 이건 더 철저했죠.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였습니다. 멀리서 레오파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K2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 멈췄죠. 두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비교가 되었죠. 레오파드는 더 컸습니다. 63톤의 중량이 느껴졌죠. 육중했습니다. 요새 같았죠. 하지만 K2는 날렵했습니다. 55톤이지만 가벼워 보였죠. 포식자 같았습니다. 레오파드가 방패라면 K2는 창이었습니다. 철학이 완전히 달랐죠. 저는 두 전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전차와 한국이 만든 전차 사이였죠. 과거와 미래 사이였습니다. 30년 전 기술과 새로운 철학 사이였죠. 저는 그 경계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독일은 화력과 방어를 선택했지만 한국은 균형을 선택했죠.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가 5.9초였죠. 그 결과가 명중률 100%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검은 철갑이었습니다. 올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전차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지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100m로 K2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죠. 5.9초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숫자와 관찰 내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포신이 움직이는 순간 내 이론이 무너졌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신념의 결과였다. 노르웨이를 떠나 폴란드로 향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K2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5.9초라는 숫자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 방산단지로 다시 돌아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이번엔 심장을 보러 왔죠. 1500마력 엔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야누시가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엔진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파워팩 조립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과 용접 연기가 섞인 냄새였죠. 엔진 조립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작업대 위에 파워팩이 분해되어 놓여 있었죠. 실린더, 크랭크샤프트, 피스톤, 냉각 시스템 부품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한국 기술자 3명이 작업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김민수입니다. 파워팩 담당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마르틴 클라우저입니다. 이 엔진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작업대로 다가가 엔진 블록을 바라봤습니다. B형 12기통 구조였죠. 각 실린더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동 상쇄의 핵심이었죠. 실린더 간격이 왜 불규칙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답했죠. 각 실린더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진동 주파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주파수를 분석해서 서로 상쇄되도록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답했죠. 저희도 7년 걸렸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실제 엔진을 수백 대 만들어 테스트했고 그 중에서 최적의 배치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7년. 수백 대의 엔진.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집념이었죠. 독일이 10년 연구하다 포기한 걸 한국은 7년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그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죠. 김민수가 크랭크샤프트를 들어올렸습니다. 무거운 금속 부품이었죠.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건 특수 합금입니다. 독일 강철보다 15% 가볍지만 강도는 동등합니다. 무게를 줄이면 회전 관성이 줄어들고 가속이 빨라집니다. 저는 그 부품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고 단단했죠. 정밀 가공의 결과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부품으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듀얼 라디에이터였죠. 주 냉각기와 보조 냉각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한쪽이 고장 나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테스트했을 때 주 냉각기가 막혔지만 보조 냉각기만으로 2시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레오파드는 싱글 시스템입니다. 냉각기가 고장나면 엔진이 멈춥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죠. 저희는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장에서 엔진 고장은 죽음과 같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독일은 성능을 우선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우선했습니다. 철학이 달랐죠. 엔진 마운트 부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무와 금속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죠. 이건 6층 구조입니다. 각 층마다 다른 주파수를 흡수합니다.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모두 차단합니다. 저는 그 정교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레오파드는 3층 구조였죠. 한국은 그 2배였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쏠 수 있는 이유였죠. 조립 과정을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물론입니다라고 답했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랭크샤프트가 엔진 블록에 장착되었습니다. 정밀하게 맞아떨어졌죠. 몰트가 체결되었습니다. 토크 값은 120Nm입니다. 1Nm라도 오차가 있으면 다시 조입니다. 저는 그 꼼꼼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스톤이 실린더에 삽입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갔죠. 마찰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정리되어 있었죠. 각 연결부가 정확했고 누수가 없도록 밀봉되었습니다. 조립이 진행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부품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엔진이 아니라 심장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볼트가 체결되었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죠. 이제 점화합니다. 제어 패널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주입되었고 점화 플러그에 전기가 들어갔죠. 스타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굵은 소리였죠. 하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죠. 디젤이 이렇게 맑게 울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었죠.
이건 기계음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엔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작동 중인 엔진을 가까이서 지켜봤죠. 실린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스톤이 상하로 왕복했고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했죠. 모든 부품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지만 미세했죠. 엔진 마운트가 그 진동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RPM을 올렸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1000에서 2000으로 올라갔죠. 소리가 커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3000 RPM까지 올라갔습니다. 최대 출력에 가까워졌지만 떨림이 없었죠. 이건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엔진 블록을 만졌습니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듬감이 있었죠.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죠. 김민수가 RPM을 다시 내렸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안정되었죠. 아이들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K2의 심장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엔진입니다. 그게 진실이었죠.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술을 이렇게 공개합니까? 독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멉니다. 우리는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독일은 속도를 계산했고 한국은 생존을 계산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공장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엔진들이 계속 조립되고 있었죠. 크레인이 부품을 나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심장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K2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미래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했죠. 엔진 구조, 조립 과정, 김민수의 말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엔진은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두드렸다. 독일은 속도를 계산했고 한국은 생존을 계산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폴란드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저는 다시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유기압 서스펜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봐야 했죠. 엔진의 심장을 봤으니 이제 전차의 뼈대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포근한 외곽의 실내 테스트 트랙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내부에는 다양한 지형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경사로, 계단, 웅덩이, 장애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K2 한 대가 트랙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야누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유기압 서스펜션 테스트입니다. 저는 통제실로 들어가 유리벽 너머로 테스트 트랙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K2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장애물은 30도 각도의 가파른 경사면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경사면에 접근하자 차체가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이 아래로 내려갔죠. 마치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시는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차체만 각도를 조정했죠. 유기압 실린더가 작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야누시가 답했죠. 각 바퀴의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컴퓨터가 지형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봤습니다. K2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체는 여전히 수평이었죠. 포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바퀴가 올라가면 뒷바퀴가 내려가고 뒷바퀴가 올라가면 앞바퀴가 조정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형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레오파드는 이런 지형에서 포신이 15도 이상 흔들렸습니다. 사격이 불가능했죠. 정지한 뒤 수평을 맞춰야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2는 움직이면서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서스펜션이 아니라 사격 플랫폼이었습니다. 다음 장애물은 측면 경사였습니다.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 비탈길이었죠.
K2가 진입하자 오른쪽 궤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기울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순간 유기압이 작동했습니다. 오른쪽 서스펜션이 내려갔고 왼쪽이 올라갔습니다. 차체가 스스로 수평을 찾아갔죠. 포시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자세를 잡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야누시가 말했죠. 센서가 초당 100회 측정합니다. 유기압 실린더가 0.1초 안에 반응합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레오파드의 서스펜션은 수동 조정이었죠. 하지만 K2는 완전 자동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깊이 1m의 물웅덩이였습니다. K2가 진입하자 앞바퀴가 물에 빠졌습니다. 차체가 아래로 쏠렸죠. 하지만 즉시 유기압이 반응했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이 늘어나며 충격을 흡수했죠. 차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통과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어가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기계가 지형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죠. 레오파드는 조종수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K2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높이 50cm씩 쌓인 3단 계단이었습니다. K2가 첫 번째 계단에 올랐습니다. 앞바퀴가 턱을 넘는 순간 차체가 위로 튀어올랐죠. 하지만 유기압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실린더가 충격을 흡수하며 차체를 안정시켰습니다. 포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마치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충격이 있었지만 차체는 흔들리지 않았죠. 유기압 시스템이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포시는 계속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강철이 유연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레오파드는 단단했습니다. 강철로 만든 요새였죠. 충격을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유연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예술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누시가 말했죠. 이제 사격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K2가 트랙을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사, 웅덩이, 계단을 연속으로 통과하면서 동시에 목표물을 향해 포신을 겨눴죠. 표적이 50m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K2는 장애물을 넘으면서 조준하고 있었죠.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K2가 웅덩이를 통과하는 순간이었죠. 차체가 물속에 반쯤 잠긴 상태였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포탄은 정확히 표적 중심을 맞췄습니다. 오차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관객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공연이었죠. K2는 무기가 아니라 작품이었습니다. 30년간 전차를 연구한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K2가 트랙 밖으로 나왔죠. 정지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나와 트랙으로 내려갔습니다. K2에 다가갔죠. 서스펜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기압 실린더가 보였습니다. 파이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센서가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실린더를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했죠. 방금까지 작동한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냄새를 30년간 맡아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냄새였죠. 야누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기계입니다. 그게 진실이었죠.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작품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강함을 추구했고 한국은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독일은 적을 이기는 전차를 만들었고 한국은 살아남는 전차를 만들었죠. 독일은 전쟁 기계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생존 유기체를 만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했죠. 서스펜션 작동 방식, 지형 적응 과정, 사격 안정성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예술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관객이 되었다. 강철이 춤을 춘다. 뮌헨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받아온 USB에는 K2의 기술 데이터가 담겨 있었죠. 김민수가 건네준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걸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삽입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죠. K2 시스템 통합 문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시스템 통합 및 제어, 통합 핵심 노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 노드. 전차의 이런 구조를. 레오파드는 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진, 사격, 통신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했죠. 30년 전 설계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렸고 시스템 간 조율이 어려웠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회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한 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사격, 레이더, 유압, 통신, 서스펜션까지. 모든 것이 중앙 처리 장치로 연결되어 있었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 몸처럼 연결된 피드백 시스템이었죠. 마치 인체의 신경망처럼 모든 정보가 뇌로 모였다가 다시 각 부위로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라 신경망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앙 노드에서 뻗어나간 선들을 따라갔습니다. 엔진으로 가는 선은 회전수와 토크 데이터를 전송했죠. 서스펜션으로 가는 선은 지형과 기울기 정보를 보냈습니다. 사격 통제로 가는 선은 목표 거리와 차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죠. 이 모든 게 0.01초 단위로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레오파드 회로도를 불러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린 도면이었죠. K2 옆에 놓고 보니 초라했습니다. 레오파드는 각 시스템이 따로 놀고 있었지만 K2는 모든 선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통합 섹션이 보였죠. 모든 센서 데이터는 중앙 처리 장치로 초당 1000회 전송되며 0.001초 내 분석해 최적의 제어 신호를 각 시스템으로 전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레오파드는 초당 100회였는데 K2는 그 10배 빨랐죠. 이게 바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5.9초 재장전이 가능한 이유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믿어온 설계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엔진, 강한 장갑, 정확한 포를 각각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조립했죠. 부품의 합이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만들었죠. 처음부터 하나의 유기체로 설계했습니다. 각 부품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들었죠. 이건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였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격 통제 통합 시스템이 나왔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 풍속계, 온도 센서, 차체 경사 센서. 모든 데이터가 중앙 노드로 모였습니다. 0.1초 안에 계산되어 포신 각도로 변환되었죠. 조준 오차는 0.1mRadian 이하였습니다. 레오파드의 0.3mRadian 대비 3배 정확했죠. 저는 도면을 프린트하기로 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눌렀죠. 프린터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3 용지 20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력된 도면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씩 나란히 놓았죠. K2의 시스템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건 통합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며 정비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구조였죠. 레오파드는 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K2는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전차가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는 거였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시다. 강철로 쓴 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면이 아름다웠죠. 선의 흐름이 우아했습니다. 30년간 도면을 봐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설계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능과 미학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왜 그들이 이 전차를 흑표라 부르는지 알겠습니다. 표범은 빠르고 정확하며 유연합니다. 힘보다 기술로 싸우죠. K2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무거운 요새가 아니라 날렵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레오파드도 표범이지만 유럽 표범이었죠. K2는 아시아 흑표였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진화가 달랐습니다. 저는 도면을 정리했습니다. 파일철에 넣고 책장에 꽂았죠. 레오파드 파일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USB에 파일이 하나 더 있었죠. 한국에서 온 메시지라는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클라우저 박사님께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레오파드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사님의 설계가 없었다면 K2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민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후학이었죠. 레오파드를 부정한 게 아니라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독일 기술을 배워서 한국 철학으로 진화시킨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김민수님께 배운 건 제 쪽입니다. 30년간 한 가지 방식만 알았는데 당신들이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K2는 미래입니다. 마르틴 클라우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죠.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을 적기 시작했죠. 그들은 부품을 만들지 않았다. 존재를 만들었다. 모든 선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시다. 강철로 쓴 시. 나는 이제야 왜 그들이 그것을 흑표라 부르는지 알겠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이 기록은 제 엔지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였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코트를 입었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미넨의 거리가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그 철학을 배웠죠. 이제 독일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 미넨 연구소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죠. 모니터에는 나토 평가 보고서라는 문서 제목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 K2 흑표와 레오파드 비교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타자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죠. 저는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성능 평가가 아니다. 설계 철학 분석이다. 계속 썼습니다. K2 흑표는 제작 전 5.8초 대 7.9초, 진동 감쇄 94.2%, 대 78%, 작전 온도 범위 영하 15도에서 영상 50도로 레오파드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그러나 본질적 차이는 수치가 아닌 접근 방식에 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죠. 종합평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일은 기계를 만들었다. 한국은 철학을 만들었다. 레오파드는 서방 기갑 교리의 정점이다. 화력 우선, 방호 중시. 하지만 K2 흑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화력, 방호, 기동성의 동시 최적화. 이것은 개량이 아니다. 세대 전환이다.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레오파드는 완성형이었지만 K2는 진화형이었죠. 독일은 정답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레오파드 수석 엔지니어로서 이 평가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기술자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 K2 흑표는 레오파드를 핵심 지표에서 능가했다. 중요한 것은 K2가 새로운 전차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화력 극대화가 아닌 승무원 생존 극대화. 단독 우위가 아닌 통합 균형.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명확했죠.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엔지니어는 데이터 앞에 정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권고 첫째, 레오파드 후속 개발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부분 개량으로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 둘째, 한국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쟁보다 협력이 효율적이다. 셋째, K2 성능을 나토 차기 전차 개발 기준으로 설정한다. 세 번째 항목을 쓰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유럽 기술 우위의 종언 선언이었죠. 50년간 유지된 질서의 변화 인정이었습니다. K2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레오파드는 9세대가 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K2 흑표는 21세기 주력 전차 표준이다. 한국은 기술 도입국에서 선도국으로 위상이 전환됐다. 방산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유럽은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현실이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커서가 멈췄죠.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8페이지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집약이었죠. 가장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쓰기 어려운 보고서였지만 완성됐고 진실이 담겼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K2 평가 최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나토 본부 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프랑스 국방청, 영국 국방연구소를 참조해 추가했죠. 제목란에 긴급 K2 기술 평가라고 적었습니다. 발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될 것이며 논쟁이 일어날 것이고 충격이 퍼질 것이며 질서가 흔들릴 것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죠. 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전송 중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행바가 채워졌죠. 100% 도달 후 완료가 표시됐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증언이 시작됐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뮌헨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최종 기록을 남겼죠. 보고서 완성. 나토 전송 완료. 독일은 기계를 만들었다. 한국은 철학을 만들었다. 강철의 기준은 서울로 이동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기록은 30년 경력의 전환점이었죠. 종착점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있었죠. 나토 본부 자동 회신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보고서 수신 확인. 12월 15일 브뤼셀 본부 긴급 기술 검토 회의. 출석 요청. 일주일 뒤였습니다. 브뤼셀에서 논의가 시작될 거였죠. 전체 기술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며 저는 설명해야 할 것이고 질의에 답해야 할 것이며 논쟁이 예상됐지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뮌헨 거리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하며 생각했죠. K2가 떠올랐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검은 철갑이 보였죠. 5.9초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엔진 맥박이 느껴졌고 유기압이 지형을 읽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모든 순간이 선명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죠.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깨끗했고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30년이 끝났습니다. 레오파드 시대가 마무리됐고 제 역할이 완료됐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고 진실이 기록됐죠.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독일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강철을 쌓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강철의 기준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